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허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모두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인천외고 내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내신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기말 또는 2학년 2학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제 강좌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시험 보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잘 들여보내는지,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문항 분석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문항수는 총 20문항이었고요. 객관식 12문항, 단답형하고 서술형 합해서 모두 8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 비율을 조금 보시면 객관식 총점 48점, 단답형 32점, 서술형 20점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율을 보시면 객관식 한 50점,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 합해서 50점 해서 비율이 5대5 정도로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등급 컷이 결정되는 것은 여기 서술형 이쪽일 거예요. 단답형이라고 하면 뭐 객관식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답형이라고 하면 계산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답만 정확하게 맞으면 100점을 주겠습니다. 그 말인 거고요. 서술형은 서술 과정까지도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두 문항인데도 20점, 100점이 제법 높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5를 맞추려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원별로는 크게 나누자면 한 3단원 정도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때 대비를 했었는데 지수 로그 파트가 있습니다. 지수 로그 파트는 그냥 단순 계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보면 지수 로그 함수가 있었고 삼각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수 로그 단순 계산 파트에서는 여기 위에 문단표에서 보듯이 객관식을 아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산 문항들은 단답형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단답형에서도 이제 객관식에서도 7문제 나오고요. 지수 로그에서도 단답형 한 2문제 정도 나와서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배치한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함수 파트인데 지수 함수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파트는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주로 서술형에서도 100점 높게 하나씩 이렇게 문항을 배치해 놨고요. 그리고 단답형도 거의 객관식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문항수를 배치해서 아무래도 아이들 변별력을 가르는데 서술형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부교재가 두 종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ICF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내신용 교재예요. 스프링으로 해서 만들어서 위에 이렇게 학교 로고도 박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 풀 수 있게 제시를 좀 해준 문제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플이라고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용 문제를 실제로 이제 던져줘서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고3들이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도 나오고 모의고사도 문제도 나오고 이 문제집 안에 경찰대 기출문제하고 여러 그 기출문제들을 잔뜩 실어놔서 고3들이 푸는 문제인데 고2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ICF 같은 경우도 다 풀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마플 같은 경우도 다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 양이 제법 많이 이제 분량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당연히 선생님이 풀어주신 문제는 풀어봐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이제 문제 배점을 어떻게 냈느냐 또는 문제 출제를 어디서 많이 했느냐가 이제 주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ICF에서 많이 냈다 그러면 내신형 문제를 많이 냈다는 얘기고요. 마플에서 많이 냈다 그러면 수능형 문제를 많이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전하고 달리 이번에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플에서 많이 냈어요. 마플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 외고 문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답형,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저희는 배점이 크고 아이들의 변별력을 풀이 과정까지 해서 다 살펴보는 서술형 문항 2문항만 좀 살펴봐서 어디에 조금 더 선생님이 주안점을 두고 출제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술형 평가 1번 문제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 문항수만 잠깐 보시면, 문항만 보시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마플 756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문항을 살짝 변경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옆에 써져 있듯이 2016년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서술형 1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서술형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2번은 문장이 약간 기니까 몇 개 포인트만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넓이가 9배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얘가 넓이가 9짜리고요. 여기는 로그 3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학생 걸 직접 스캔해서 좀 그래프가 좀 지저분한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로그 3의 x 그래프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요 모양하고 이렇게 내려간 요 모양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마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플 440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으면 넓이가 4배일 때 여기 로그 2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거의 똑같은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하고요. 점까지 똑같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넓이 9배. 그 다음 마플 440번 문제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로그 2, 그 다음 먼저 4배, A, B, C, D 그렇게 해서 마플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항들을 변형해서 서술형 1번, 2번 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마플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뽑아내서 아이들한테 변별력을 그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신 문제 자체도요. 수능형 문제로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변별력이 결정되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내신 대비 ICF만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갔던 친구들은 아마 아주 큰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내신의 단점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마플에서 냈는데 다음에는 ICF에서 많이 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선생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입시 정책 자체가 계속해서 수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학교의 성적을 위해서라도 내신 문제 자체도 수능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문제도 그렇게 됐고요. 제 예상에는 기말고사 문제도 아무래도 ICF보다는 마플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신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렸고요. 그럼 내신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수능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좀 수학 공부 방법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능 수학이라는 게 내신 수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신 수학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계산을 약간 더럽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내십니다. 근데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이라든가 특히 이제 9월 모평, 6월 모평, 수능은 출제하는 분들이 바뀌어요. 학교 내신은 선생님들이 내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6월 구평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수님들이 내세요.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는 스타일은 계산이 지저분한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수님들은요, 계산이 지저분한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스마트폰 한 2번만 터치하면 뭐가 다 있죠? 계산기가 다 있잖아요.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뭐 캐나다나 그런 쪽에서는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몇몇 학교에서는 뭐 계산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보다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것의 개념. 그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논리적인 전개 과정들이거든요. 고등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아이들을 계산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고등수학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논리력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수학 과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요, 개념을 이것저것 섞어서 융합해서 내시지 계산을 지저분하게 내지 않으세요. 근데 내시는 계산이 약간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산 연습을 막 열심히 하고 또는 어떤 특정 유형을 보고 그 유형을 빠르게 판단해서 빨리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걸 이제 내신 게 계속 연습을 하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는 만약에 문제가 수능에 가깝게 낸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게 유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별력을 가지고 그 아이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들은 유형이 없어요. 유형이 없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문제를 처음 딱 받아들였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교수님들이 만들어내려고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하신다는 교수님이 막 3달씩 같이 합숙하면서 막 어떤 분은 막 손가락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허물도록 막 그렇게 문제를 열심히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막 찾아내는데 막 애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출제하고 오시면 막 뭐 병나기도 하시고 막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들을 아이가 그걸 딱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풀었더라 하면서 옛날에 풀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문제 접근하는 게 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논리적인 흐름은요, 다 교과서의 그 개념 유도 과정 중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학년 때부터는요, 꼭 공부 방법을 바꿔주시기를 권하는데 개념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수원, 수투, 특히 수투 넘어가면 이제 미적분이 시작이 되거든요. 미적분은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융합된 아주 중요한 인류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명을 바꾼 아주 중요한 수학적 논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스스로 유도해 봐야 돼요. 고등 2학년, 3학년부터는요, 개념을 유도해보고 그 개념을 직접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형 문제만 열심히 연습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모르는 유형이 나오면 나 이거 못 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요,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모르는 문제를 많이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형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뒤섞어서 유형에 적응을 못하도록, 마치 아이가 약간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유형 없이 개념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계속 융합을 해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공부 방법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신 문제가 점점 수능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만약에 이걸 학생이 보고 있다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유도 과정들 있잖아요. 그걸 학생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저는 수학 가리키는데 책에다 밑줄 긋고 공식만 따로 떼어서 문제를 많이 풀린다.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 전개 과정을 싹 다 버리고 문제만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문제가 왜 존재할까요? 고등 수학의 문제는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인 거죠. 문제 때문에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개념 학습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학생이 이걸 보고 있다 그러면 개념을 반드시 스스로 다 유도해 봐야 돼요. 그 유도 과정 중에 문제가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까지 말씀드렸네요. 세 번째,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커스는 수능에 조금씩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능 문제가 융합형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수학 교육 과정 중에 하나예요. 융합형 인재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뭐 사회적인 개념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막 하게 교육 목표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수능 문제가 4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는데 당연히 4점짜리 문항이 변별력을 결정하겠죠. 그 4점짜리 문항은 이것저것 막 섞어요. 대수 개념, 그 다음에 기하 개념, 함수 개념 이런 것들을 막 한꺼번에 다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융합할 줄 알아야 그게 수능을 정확하게 풀 줄 아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3점짜리 문항하고 4점짜리 문항이 있는데 문항수로 보면 3점짜리가 많은데요. 4점짜리를 싹 다 합해보면 4점짜리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 보면 52% 정도가 4점짜리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3점짜리 문항은 쉬운 문항인 거니까 평소에 내신 연습하듯이 해도 되고요. 4점짜리 문항은 어려우니까 진짜 정확하게 수능 공부하듯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반드시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수학적 개념 학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수학적 개념 학습이란 게 무엇이냐? 유도 과정을 스스로 해보고 한 줄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왜 걔가 그렇게 넘어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수학적 개념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유도 과정 중에 문제가 빠져나와요. 유도 과정 중에 문제가 빠져나오니까 유도 과정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학생이 유도하면서 그게 이게 문제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유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유형집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유형집의 장점은 여러 번 연습해서 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위에 있는 게 풀리면 아래에 있는 게 풀리기 때문에 아이가 본인이 거의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써서 풀지를 못하는 게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꼭 개념 없이 죄송합니다. 유형 없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 방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강좌 안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중에는 개념 완성 강좌를 하나 시작하고요. 학기 중에는 심화 완성 강좌를 시작해서 방학 중에는 개념을 충실히 해요. 그러니까 5대5 정도로 맞춰서 3시간 수업하면 1시간 반 정도는 충실히 개념 설명에 투자하고요. 1시간 반 정도는 문제풀이에 충실히 투자해서 개념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 쓰고요. 주차별 모의고사 주고요. 시중 교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당연히 학기 중이니까 심화 과정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심화 과정 할 때도 절대 개념을 버리지 않아요. 심화 강좌 때는 개념 3, 문제풀이 7 이 정도에서 개념을 아주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체 교재 있고 모의고사 제가 주차별로 주는 게 있고요. 조금 이따 안내 드리도록 하죠. 학교 부교재 해가지고 만약에 인천 외고다 그러면 당연히 ICF하고 마플하고 그런 것도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제가 개념 완성 강좌할 때 쓰는 교재인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저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개념 완성 강좌할 때 개념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B4 사이즈고요. 요게 A4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개념 강좌를 진행할 때 B4 사이즈로 했는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만 모아져 있는 거고요. 보면 아이가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실제 쓰고 있는 교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쫙 해서 전체를 보도록 좀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가 처음 받으면 이렇게 백지를 받아요. 요건 제가 지금 가운데 요거 각 주제별로는 좀 달아놨습니다만 예전에는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요 주제도 제가 다 같이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제 쓰는 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번엔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주제를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별의 주제를 항상 4개로 쪼개요. 모든 단원을 4개로 쪼갠 다음에요. 그 4개의 핵심 주제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 목표를 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을 배우면 수학적으로 이 정도 4개의 학습 목표는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이가 수업 중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개념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개념 작성한 걸 저하고 같이 유도하면서 쓰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뒤에 넘겨보면 집중 탐구, 심화 탐구 그래서 이것도 학생이 직접 쓴 거거든요. 저하고 같이 계속 유도해요. 유도하면서 어떤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만 제가 보낼까요? 아니에요. 이 B4 사이즈 뒤에 교재에 보면 복습할 수 있게 칸을 또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용을 하나 더 붙여놔서 집에 가서 개념 복습도 숙제해요. 아이들이 보통 집에 가서 개념 복습 안 하거든요.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고 그걸 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개념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따로 복습해서 복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풀이 교재인데요. 그래서 문제풀이 교재도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문제풀이 교재는 문제풀이만 하는 거니까 따로 뭐 해설 없이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여기 보면서 설명드리죠. 그래서 문제 풀 때도요. 이게 개념 연결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집 이름도 줬는데 잘 짓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문제 풀 때 개념을 연결해서 풀자. 그래서 문제집 자체도 그냥 개념 연결이라고 지었죠.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여기 옆에 또 일부러 빈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형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 풀 때 이 생각,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이 생각 하도록 옆에다가 또 쓰도록 하는 거죠. 정확하게 가리키고 여러 번 반복시키도록 그렇게 툴을 짜서 수업 진행하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심화 완성 강좌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아마 학기 중이니까 제가 진행하는 건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얘도 개념 서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집, A4 사이즈의 문제집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하고 개념 강좌를 충실히 수강했다면 기본 내용들을 다 알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면 기본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이번엔 작업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정도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옆이나 뒤쪽에 보면 또 심화 완성할 때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지, 문제를 어떻게 딱딱 포인트를 잡아서 풀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사용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이 필기한 건데요. 여기도 이렇게 또 필기하도록 유도하고요. 스스로 유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 완성 강좌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하고 매년 업데이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해서 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아래 빈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문제 풀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옆에다가 또 쓰게 계속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포인트 잡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래서 문제의 구성,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니,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문제집 이름도 문제의 구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 강좌나 심화 완성 강좌나 동일하게 모의고사가 나가거든요. 이게 주차별 모의고사 나가는 건데요. 먼저 보시면 유형이 없이 해놨습니다. 유형 없이 해놨고요. 유형을 막 뒤섞었어요. 아이가 그거 연습하지 못하도록. 시험 현장에 들어가면 유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어떤 거다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수업했던 언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래프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직접 다 타이핑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한 언어 그대로 다시 한번 학생이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의도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개념을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유형 없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고요. 뒤쪽에 서술형 문제도 따로 배치해서 서술형 문제 연습시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회가 딱 끝나면 답지가 곧장 붙어져 있어요. 그럼 1회 끝나고 아이가 곧장 채점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곧장 뒤에 보면 똑같은 게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럼 또 2회 풀기 전에 또 한번 읽어보고 뒤에 또 문제 풀고 그럼 2회 끝나면 또 채점하고 이렇게 해서 문항별로 끝나자마자 회차별로 끝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채점할 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업한 언어로 제가 옆에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또 서술해 놨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연습하는 문제도 제가 따로 뒤쪽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업 들으면 이게 하나 숙제 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8번 정도 들었다 그러면 분량이 이 정도 돼요. 분량이 이 정도 돼서 이걸 아이가 다 풀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별 숙제가 있어서요. 끝나고 월화수 자기 만약에 안 오는 날짜에 하루에 1회나 2회 정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배치해 놨어요. 그럼 문항이 많냐?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 20문항에서 15문항 사이 문항이거든요. 1회가.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20문항, 20문항, 뭐 15문항도 안 풀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당연히 회차를 더 주지요. 근데 약간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제가 조절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꾸준히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유형별 문제집으로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뒤섞어서 차수별로 이렇게 회차별로 묶어서 아이가 풀고 정답 맞추고 풀고 정답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번에 인천외고 1학기 중간고사 때 ICF 최다 오답 문항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질문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또 편집해서 이렇게 따로 또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하다 또는 자기가 뭔가 어떤 단원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단원에 대해서 제가 요즘 장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촬영해서 제 유튜브 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따로 다 저장해서 필요한 학생 또는 수업하다가 조금 뭐 힘들어했던 학생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너 이 수업 다시 한번 봐라. 제가 설명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봐라.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그 설명 비슷하게 다시 한번 또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래요. 처음에 오면 수업을 듣겠죠. 그리고 당연히 숙제를 제가 내주면 그 숙제 완성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매 차수별로, 매 차시별로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학생한테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래서 숙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차수별로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고요. 부모님들한테만 보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서 학생한테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학부모 제가 보내는 문자는 웬만하면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업에 대한 것은 그날 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꼼꼼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인데요. 먼저 수업을 받고요. 아이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하겠죠? 개념도 숙제를 하겠죠? 그리고 숙제 끝나고 이제 그걸 들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학원에 딱 오자마자 저는 무조건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문항이 많을 수도 있고 테스트 문항이 적을 수도 있는데 한 중간 정도 레벨의 문제들로 한 10문항 정도 보는데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10문항 정도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테스트 볼 때 제가 숙제를 걷어서 아이들 숙제한 것도 자체 한번 점검해 보고 매번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 본 다음에 점검한 후에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죠. 그럼 수업 끝난 다음에 또 뭘 내줄까요? 이렇게 숙제 또 내줘요. 숙제 내주면 또 집에 가서 숙제 보겠죠, 숙제 하겠죠, 또 개념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오면 또 테스트 보고 그렇게 계속 순환을 시켜서 아이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계속 테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감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요. 연습시켜서요. 유형이 없어도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모두 4가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분석. 어디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고 그랬죠? 수능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비하려면 수능 공부 방법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강좌 안내는 말씀드렸고요. 훈련 방법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능 문제가 이제 내신 문제 많이 나와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전체 입시 지금 흐름 자체가 수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수능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서 공부 방법을 꼭 좀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광고도 있고 정보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보입니다. 공부 방법을요 살짝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이 비율을 살짝 맞춰주시고 개념 유도 과정 중에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개념 유도하는 것이 문제풀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걸 학생이 보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개념을 유도해 봤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데 개념을 진짜 충실히 잘 유도했나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빨리 공부 방법을 바꿔주셔서 개념 학습을 진짜 수학적으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차분히 다 유도하도록 공부 방법을 바꿔주시는 게 학생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